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이랑은 일전에도 일부 지분 이전이 가능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일반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입주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입주권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은데 대원칙들이 있죠. 주택은 주택을 받고 그렇죠. 상가는 상가를 받고 근데 상가를 내고 있지만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도 사실상 주거 관련해서 정말 질문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막 사실상 주거 맞춰가지고 저도 분양 신청 자격 되나요? 질문들 많이 오나요? 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공부상 주택이 아니고 이건데 1+1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사실상 주거인데 이제 분양 자격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고요. 굉장히 사실상 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될 것 같아도 사실 쟁점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동안은 사실상 주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을 해왔는데 네. 또 오늘 아예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7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례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면 분양 신청자 같은 경우는 대원칙은 주택은 주택을 받고 상가는 상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27조 1항 3호를 보게 되면 해당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분양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상가는 상가를 신청하는 게 맞는데 상가 소유자가 나도 주택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그 상가의 권리가가 크면 신청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가인데 아파트를 받는다 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통상가, 재개발지의 꼬마 빌딩 같은 거를 들고 있으면 감정평가 금액만 하더라도 그냥 9억, 10억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냥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2개 신청해도 될 정도의 권리가면 1+1도 가능한 거잖아요. 2개 신청하고 남아서 상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권리가가 크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 최소 분양가도 안 되는 근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개발 지역 보다 보면 약간 구분 소유되어 있는 근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 몇 평 안 돼요. 감정평가 해봤자 2억 나왔어. 근데 아파트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생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이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정비계획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표만 잠깐 보시고요. 나중에 이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서 다시 이 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출발점 자체가 사실상 주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그냥 쉽게 말해 서울시 정비조례에서는 이제 2008년 7월 30일 이전의 조례를 봐야 됩니다. 24조 1항 1호가 있는데요. 그 24조 1항 1호는 당연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 안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의도했던 것은 사실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아마 이제 입주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문헌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문헌만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대로 주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꼭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구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자체도 정말 재밌는 게 변천사가 계속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에 변경되기 전 문구를 보게 되면 24조 1항 1호에 및 사실상 주거용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하니까 일명 근생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조그마한 근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도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으니까 다 분양 자격 줘 하면서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2008년 7월 30일 개정되면서 아예 명확하게 기존 무허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면 구조리 기준은 81년도 전에 있어야 되고 이게 항책 사진이라든가 무허 건축 확인으로서 증명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즉 상가로 쓰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입주권을 안 준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입법 취지와 별개로 사람들이 야 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있어도 이거 분양 자격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분양 자격을 줘야 된다라는 판결도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입법 취지랑 맞지 않으니까 줄 수 없다고 조합한테 이제 행정 지도를 하고, 조합은 그 이제 행정 지도를 받아서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아니니까 아무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도 주택 입주권 못 줘 이렇게 처분을 했겠죠. 근데 법원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문구만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딱 구별이 됩니다. 200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도 그 주택 입주권의 부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서울시 정비조례가 명확하게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거는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주긴 준다. 근데 원래 입법 취지상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표현의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주도록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다 안 줘라고 하기는 조금 모해서 그렇죠. 부칙을 또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사람들까지는 주겠다. 조례 개정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이전 걸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사실상 주거용은 또 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 신청자랑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즉 무주택자만 준다라는 거예요. 종정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주택자, 유주택자랑 상관없었지만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가게 되면 무조건 무주택자만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2008년 7월 30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 전에도 이제 사실상 주거용으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는 보호하자는 게 이 부칙의 취지입니다. 정비계획의 주민 공람일 자체가 언제냐 이걸 보고 따지는 거죠. 그럼 2008년 7월 30일 전에 정비계획이 주민 공람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2008년 7월 30일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해오고 있으면 무주택이건 뭐 상관없이 유주택이건 상관없이 다 주는 거고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주민공람이 있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주거에 대해서도 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구조례로 가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갔다가 신조례와 구조례가 바뀌게 되는데 요즘 뭐 신통기획이니 공공재개발이 하면 신조례에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조례와 구조례의 입주권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신조례로 가면 이거 사실상 주거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36조 1항 1호를 보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죠. 명확하게 제안을 해놨는데
그런데 신조례로 간다 하더라도 자격은 된다면서요. 2008년 7월 19일 신조례 당시 부칙 25조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중에 2008년 7월 30일 조례 생기기 전에 주민공람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고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주민공람한 지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전부터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런 규정이 신조례 부칙 제25조에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특정 날짜 전까지 주민공람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 몇 조, 몇 항, 뭐 몇 조, 몇 호, 막 이거 시행 전에 뭐 후에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 4657호 서울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657호가 몇 월 며칠 날 된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또 찾아봐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조례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다시 표로 돌아왔습니다. 정비계획 주민공람일이 2008년 7월 30일 전이냐 후냐 이걸로 한 차례 걸러지게 되는 거고요. 전이라고 하면 그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기만 하면 입주권 다 나온다. 이거는 무주택자 요건이 전혀 없다. 근데 그 이후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썼어야 되는 시점은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썼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엔드 조건을 추가되는 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신조례도 사실상 주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받기가 좀 어렵다라면서요. 굉장히 받기가 어렵죠. 2008년 7월 30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상가로 다시 바꾸고 이러면 못 받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이잖아요. 보자. 15년이죠. 15년 동안 계속해서 쭉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보통 10년, 15년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자 요건을 쭉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양도하고 양수했을 때입니다. 사실상 주거를 양도하고 양수했을 때도 과연 그 양수인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부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규정이 없어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양수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매수를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그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우리 세대 전체 사람들이 과연 무주택 요건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구역 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주택자로 있었던 것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예를 들어 사실상 주거에다가 내가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으로서 살고 있었어 하면 요건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나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양도를 하려고 하면 양수자도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세대원 전원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분양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남들한테 파는 거는 정말 어렵다. 양수자가 저는 30년 동안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무주택자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30대 청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주택자였어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세대 분리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지금까지 한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부모님 세대 원으로서 있었을 때 부모님이 주택이 있었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그때부터 계속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주거 관련해서 약간의 맹점이 있다면서요. 사실상 주거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거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같이 이제 어떤 일부분을 주거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과연 전체를 주거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분만 주거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쉽게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수인이 사실상 주거의 건축물을 양수했을 당시에는 이미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08년 7월 30일 전에도 사실상 주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조합에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진 몇 개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던 물건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실상 주거인 물건을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진짜 뭐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사고 터질 가능성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정비업계 보다 보면 이 사실상 주거로 갔다가 현금 청산 당하는 케이스도 뭐 종종 나타나죠.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인가요? 네. 법률적인 요건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 이 요건들을 좀 잘 파악해 두실 필요성이 기본이고, 조합이라든지 법원에다가 명확하게 자료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를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상 주거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렵고 복잡하지만 변호사님과 함께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